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아주 두껍고 내용이 많은 책,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이란 분이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5부 생명 그 자체란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3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풍요로움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책의 368쪽에 있는 내용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존재의 풍요로움.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흐릿한 조명이 켜진 복도나 광물이나 타조알이 전시된 유리전시장 사이나 또는 한 세기 정도 묵은 것들 사이에 이곳저곳에는 비밀의 문들이 있다. 적어도 그런 문들이 방문객의 관심을 끌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비밀스럽게 보인다. 아주 가끔씩 학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인 정신 나간 듯한 습성과 재밌을 정도로 괴팍스러운 머리 모양을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서 복도를 급하게 걸어가서 다른 문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문들은 굳게 닫혀 있다. 그 문 안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감탄하는 것만큼이나 거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훌륭한 또 다른 자연사 박물관이 존재한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생물종에 대한 약 7천만 점의 표본을 소장하고 있고 표본의 수는 매년 수십만 점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굉장한 보물창고인가를 이해하려면 무대 뒤에 감추어진 것을 보아야만 한다. 벽장이나 캐비넷이나 밀폐된 선반들이 가득한 긴 방에는 병에 담긴 수만 종의 동물들, 사각형 카드에 못 박힌 수백만 마리의 곤충들, 서랍에 가득한 반짝이는 연체동물, 공룡의 뼈, 초기 인류의 두개골, 그리고 잘 압축된 식물을 담은 수없이 많은 서류철이 소장되어 있다.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다윈의 머릿속을 살펴보는 것 같기도 하다. 표본실만 하더라도 변성 알코올에 보존된 동물이 담긴 병들이 있는 선반의 길이가 24km나 된다. 이곳에는 조지프 뱅크스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집한 것, 알렉산데르 폰 홈볼트가 아마존 유역에서 수집한 것, 다인이 비글호 항해에서 수집한 것을 비롯해서 아주 희귀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때문에 수집된 것들이 모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장품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1954년에 박물관은 아라비아의 새들을 비롯한 학술적 업적을 남겼던 리처드 마이너츠 하겐이 헌신적으로 수집했던 훌륭한 조류학 표본을 확보했다. 여기서 조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츠 하겐은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박물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책이나 글을 쓰기 위해서 노트를 해가던 충실한 관람자였다. 박물관의 관리자들은 도착한 상자들을 지렛대로 열고 내용물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엄청나게 많은 표본에 박물관의 표식이 붙어 있었다. 마이너츠 하겐은 몇 년에 걸쳐서 박물관의 표본들을 가져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날씨가 더울 때도 큰 오버코트를 입고 왔던 이유도 밝혀졌다. 몇 년 후에는 연체동물실을 정기적으로 찾아오던 점잖은 노인이 값비싼 바다조개 껍질을 자신의 짐머 안경테 다리 속에 감추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는 아주 눈에 띄는 신사였다고 들었다. 이곳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에 누구라도 탐내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조금도 지루하지 않은 박물관에 감추어진 세계를 소개해주던 리처드 포티가 심각하게 던진 말이었다. 우리는 큰 탁자에 앉은 사람들이 절지동물이나 야자잎이나 누렇게 변한 뼈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여러 방들을 돌아보았다. 어느 곳에서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서둘러도 안 되는 거대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침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물관이 인도양을 탐사했던
존 머리 탐사단의 보고서를 탐사가 끝나고 44년이 지난 1967년이 되어서야 발간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스스로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포티가 학자처럼 보이는 노인과 친절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작은 승강기가 올라가는 속도마저도 마치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처럼 느렸다. 그 노인과 작별을 한 포티의 말에 의하면 그는 42년 동안 성 요한의 풀이라는 한 가지 식물만 연구한 노먼이라는 훌륭한 분으로 1989년에 은퇴하신 후에도 매주 박물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 요한의 풀은요, 설명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쓰이던 약초로 서양 고추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함이라고 각주가 있네요. 어떻게 한 종의 식물을 연구하면서 42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포티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고 나서 잠시 생각 후에 말했다. 그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벽돌로 막힌 입구가 나타났다. 포티는 혼란스러운 듯이 이상하군요. 식물과가 여기에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다른 층으로 가서 뒷계단을 통해서 언젠가 살아있었던 것들을 사랑스러운 듯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서 겨우 식물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이끼라고 부르는 선태류의 조용한 세계와 렌 앨리스를 소개받았다. 나무의 북쪽 면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숲속에 나무에 붙어있는 이끼는 어둠 밤의 북극성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던 에머슨이 묘사했던 것은 사실 지의류였다. 19세기까지는 이끼류와 지의류를 구분하지 못했다. 진짜 이끼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기 때문에 자연의 나침반으로는 쓸모가 없다. 사실 이끼류는 쓸모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게 흔한 식물구 중에서 이끼류만큼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도 드물 것이라고 조금은 안타깝게 표현했던 헨리 S. 코너드가 1956년에 발간했던 이끼류와 태류에 대하여 라는 책은 지금도 여러 도서관에서 이끼류를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거의 유일한 책이다. 그러나 이끼류는 번성하고 있다. 지의류를 제외하더라도 선태류는 700여 개의 속에 1만 가지가 넘는 종이 포함된 성공적인 식물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A.J.E. 스미스의 충실하고 잘 쓰여진 영국과 아일랜드의 이끼 식물상은 700쪽이 넘는다. 그렇다고 영국과 아일랜드가 결코 이끼의 왕국인 것도 아니다. 다양한 이끼들은 열대지방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렌 앨리스가 알려주었다. 말수가 적고 마른 체구를 가진 그는 27년 동안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을 해왔고 1990년부터는 식물과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우림에 가보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니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종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렇지요. 전혀 모른답니다. 평생을 바쳐서 분명히 하찮은 것을 연구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끼류를 연구한 사람들은 수백 명이나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대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앨리스가 말해 주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학술 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에게 논쟁이 되는 예를 보여달라고 했다. 글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끼류의 그림들이 가득한 두꺼운 책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눈에 그 그림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끼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은 드레파노클라두스라는 하나의 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레파노클라두스, 왈스트로피아, 하마타쿨리스의 셋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까? 약간은 희망적으로 물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나 표본을 다시 분류하려면 많은 일이 필요하고 모든 책들도 한동안 쓸모없게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짐작하시겠지만 약간의 불평이 있습니다.
이끼류에는 신비한 점도 있다고 그가 말해주었다. 비록 이끼류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하이오필라 스탐포르덴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캠퍼스에서 발견된 후에 영국 남쪽 끝에 있는 콘월의 오솔길에서도 발견되었던 그 이끼류는 그 중간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같은 이끼류가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곳에서 살게 되었는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은 헨넨디엘라 스탐포르덴시스로 재분류되고 있습니다. 재분류의 또 다른 예이지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이끼류를 찾아내면 이미 기록된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이끼류와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그런 후에 공식적인 설명문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학술지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런 과정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 20세기는 이끼류 분류학의 세기는 아니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19세기 한 연구에서 발견되는 혼란과 중복을 찾아내서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는 이끼류 채집의 황금기였다. 찰스 라이엘의 아버지가 위대한 이끼류 전문가였다. 조시 헌트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영국 사람이 영국의 이끼류를 너무 열심히 채집하는 과정 중에서 멸종시켜버린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 덕분에 렌 앨리스의 소장품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 될 수 있었다. 그가 관리하고 있는 78만여 점의 표본들은 모두 두꺼운 종이 사이에 압축되어 있다. 아주 오래되어서 빅토리아 시대의 글씨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로버트 브라운의 손때가 묻은 것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식물학자였고 브라운 운동과 세포핵을 찾아냈던 브라운은 박물관의 식물과를 만들어서 1858년에 사망할 때까지 31년 동안 관리했다. 표본들은 윤택이 나는 오래된 마호가니 캐비넷 속에 보관되어 있다. 캐비닛이 너무 훌륭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캐비넷들은 소호광장에 있던 조지프 뱅크스 경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앨리스는 마치 이케아 가구점에서 최근에 구입한 것처럼 가볍게 알려주었다. 그 캐비넷은 그의 인데버 항해에서 가져온 표본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캐비닛을 다시 본 것처럼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이 캐비닛들이 어떤 선택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캐비넷들이 어떻게 선택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조지 뱅크스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식물학자였고 쿡 선장이 이끌었던 인데버 항해는 1769년에 금성이 태양을 통과하는 모습을 관측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 내용으로 만드는 등의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식물 탐사이기도 했다. 뱅크스는 3년에 걸친 세계 탐험에 자신을 포함해서 박물학자와 비서 1명과 3명의 화가와 4명의 하인으로 구성된 9명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오늘날의 화폐로 약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만 파운드를 지급했다. 허풍쟁이였던 쿡 선장이 그런 욕심나는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쿡 선장도 뱅크스를 아주 좋아했고 후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물학에 대한 그의 재능에 감탄을 했다.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항해 도중에 티에라 델 푸에고, 타이티,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처럼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지방을 방문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뱅크스가 빈틈없고 독창적인 수집가였기 때문이었다. 검역 때문에 상륙할 수 없었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는 배 태운 가축에게 먹이를 위해서 실었던 사료에서 새로운 식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아무것도 그의 눈을 비켜갈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모두 합쳐서 3만 점의 식물 표본을 가져왔고 그 중에서 1만 4천 점은 처음 발견된 것이었다. 그 결과 세상에 알려진 식물의 종류는 약 25%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뱅크스의 그런 훌륭한 소득도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끌어모으던 시대의 전체 소득에 비하면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8세기에는 식물 표본을 수집하는 일이 국제적인 광기처럼 되어버렸다. 새로운 종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영광과 부가 모두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식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식물학자들과 탐험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모험을 감수했다. 등나무에 카스파위스타의 이름을 붙였던 토마스 너톨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인쇄공으로 미국에 왔지만 식물의 매력을 느껴서 미국의 절반을 도보로 왕복하면서 그 전에 본 적도 없었던 수백 종의 식물 표본을 채집했다. 프레이저 전나무에 이름을 남긴 존 프레이저는 예카테리나 여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미 계지에서 식물을 채집했다. 그가 마침내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새로 등극한 러시아의 짜르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그는 모든 수집품을 영국의 첼시로 가져와 종묘장을 열어서 진달래, 철쭉, 목련, 양담쟁이, 곽꽃을 비롯한 식민지의 이국적인 식물을 영국의 상류층을 즐겁게 해주면서 부유한 삶을 누렸다. 제대로 찾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었다. 아마추어 식물학자였던 존 라이언은 2년 동안 힘들고 위험한 채집 생활의 결과로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거의 2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그러나 단순히 식물을 좋아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너톨은 자신이 발견한 거의 모든 것을 리버풀 식물원에 기증했다. 결국 그는 하버드의 식물원 원장이 되었고 북아메리카 식물의 종류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그 책의 편집도 직접 맡았다. 식물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랬다. 그 밖에도 신세계에는 캥거루, 키위, 너구리, 살쾡이, 모기를 비롯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이상한 모양의 생물들이 있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무한한 것처럼 보였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박물학자가 비록 한 마리를 찾아냈다. 다시 읽겠습니다. 분위기 내서 읽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박물학자가 벼룩 한 마리를 찾아냈다. 그 벼룩 위에는 더 작은 벼룩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작은 벼룩들이 붙어 있었다. 그렇게 무한히 계속되었다. 이 조너선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분류한 후에 이미 알려진 것들과 비교를 해야만 했다. 실용적인 분류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다행히도 스웨덴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까를 린네였고 후에 허가를 받아서 보다 귀족적인 폰 린네로 바뀌었지만 오늘날은 라틴식인 까를로스 린나이우스로 기억되기도 한다. 그는 1707년에 남부 스웨덴의 라슐트라는 마을에서 가난했지만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주 게으른 학생이어서 화가 났던 그의 아버지가 그를 구두수성공의 도제로 보내버렸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기록도 있다. 가죽에 못질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질려버린 어린 린네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청했고 그 후로는 우등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자연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730년대에 20대였던 그는 자신이 고안한 분류체계를 이용해서 세계의 식물과 동물을 분류한 목록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점차 명성을 얻었다. 자신의 위대함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긴 글을 썼다. 그는 역사상 더 훌륭한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는 없었다고 선언했고 그의 분류법은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묘비에 식물학의 왕자라는 뜻으로 프린케프스 보타니코룸이라는 글을 새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의 자신감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훗날 잡초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사실을 발견해야만 했다. 잡초 따위로 공격하거나 비아냥거릴 정도로 힘이 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린네의 놀라운 점 중에는 끊임없이 때로는 열병처럼 성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일부 쌍각 조개류와 여성 외음부의 유사성에 집착했다.
그래서 그는 대합 조개류의 일부에 불바 괄호 열고 외음부, 라비아 괄호 열고 음순, 루베스 괄호 열고 음부, 아누스 괄호 열고 항문, 히멘 괄호 열고 처녀막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는 식물을 생식기의 특징에 따라 분류한 후에 놀라울 정도로 의인화된 호색적인 이름을 붙였다. 그가 남긴 식물과 그 거동에 대한 설명에는 난교성 성교, 불임의 첩, 신부의 침대와 같은 표현들이 쉽게 발견된다. 그가 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글이 있습니다. 식물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 수컷과 암컷이 혼인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기 중에서 수컷의 것과 암컷의 것을 보여준다. 꽃잎은 조물주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신부의 침대로 쓰인다. 고상한 침대 커튼으로 치장되고 여러가지 부드러운 향수로 가득 찬 침대에서 신랑과 신부는 더욱 장엄하게 자신들의 혼례식을 거행한다. 침대가 완성되면 신랑이 그의 사랑스러운 신부를 포옹하고 자신을 그녀에게 바칠 시간이 된다. 그의 식물의 속에 클리토리아 가르고 음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류 체계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린네 이전에는 식물의 이름들이 놀라울 정도로 서술적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땅꽈리는 피살리스 암노라모시시메, 라미스 앙굴로시, 시 글라브리스 폴리스 덴토세라티스라고 불렀다. 린네는 그 이름을 피살리스 앙굴라타로 줄여버렸고 지금도 그 이름이 쓰이고 있다. 식물의 세계는 일관성 없는 이름 때문에 무질서했다. 식물학자들은 로사, 실베스트리스, 알바쿰, 꾸보레 또는 폴리오 글라브로가 다른 사람들이 로사 실베스트리스, 이노도라, 세우, 카니나라고 부르는 식물과 같은 것인가를 쉽게 확신할 수가 없었다. 린네는 그런 수수께끼를 로사 카니나 가로 열고 들장미라는 이름으로 해결해버렸다. 간단하게 줄여서 부르는 이름을 누구에게나 유용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단순한 결단력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다. 종의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내는 천재적인 직관이 필요했다. 린네 분류법은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다른 분류법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도 하기 어렵다. 린네 이전의 분류법은 변덕이 아주 심했다. 동물은 야생인가 가축인가, 육상동물인가 해양동물인가, 몸집이 큰가 작은가, 심지어는 멋있고 고상하게 생겼는가 아니면 평범하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했다. 비퐁은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했다. 해부학적인 고려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린네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육체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분류학의 결정을 보완하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분류의 과학이라고 할 분류학에서는 절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물론 그런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했다. 1735년에 발간했던 그의 걸작 자연의 체계 초판은 14쪽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부피는 점점 늘어나서 린네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간되었던 20판은 무려 3권으로 23,000쪽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13,000종의 식물과 동물에 이름을 붙이거나 기록을 했다. 다른 책들은 더욱 포괄적이었다. 한 세대 전에 영국에서 발간되었던 3권으로 된 존 레이의 식물의 일반 역사에는 식물만 18,625종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린네의 특징은 일관성, 질서, 단순성 그리고 시의 적절함이었다. 그의 작업은 173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영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760년대부터였고 그때부터 린네는 영국 박물학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 영국보다 그의 분류법을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린네의 학회가 스톡홀름이 아니라 런던에 본부를 두게 되었다. 린네라고 해서 결점이 없진 않았다. 그는 선원들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여행가들에게서 들은 허풍을 따라서 신비의 괴물이나 괴물 같은 인간에게도 이름을 붙였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야생의 인간을 호모 페루스라고 했고 꼬리가 달린 인간은 호모 카우다투스라고 했던 것이 그런 예들이다. 그런 후에는 아주 경솔한 시대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위대한 조지프 뱅크스마저 18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는 인어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린네의 결정은 대부분 완전하고 훌륭한 분류법으로 상쇄되었다. 그의 여러 업적들 중에서 고래를 소나쥐를 비롯한 일반적인 육상 동물들과 함께 쿼드루페디아목 가로열고 후에 포유강으로 바뀌었다에 속하도록 분류했던 것도 포함된다. 그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다. 당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고래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류로 생각하지만 육상동물 포유류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당초 린네는 각 식물에 속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이제 속이란 건 여러 번 얘기하는데요, 이제 계문강목 가속종 할 때 그 속입니다. 또 당초 린네는 각 식물에 속 이름을 붙이고 나팔꽃 속 1과 나팔꽃 속 2처럼 번호를 붙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그런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이명 명법식 분류 체계를 고안하게 되었다. 원래는 암석, 광물질, 질병, 바람을 비롯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이명 명법식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명명법을 환영하지는 않았다. 린네 명명법이 지속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반대한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지속한이 아니고 저속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쓰던 식물이나 동물의 이름들 중에도 정말 천박한 것들도 많았다. 이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민들레를 오줌 싸개, 영어로 피스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불렀고, 암말의 방귀, 발가벗은 여자, 불알 잡아채기, 사냥개 오줌, 열린 항문 등의 이름도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런 통속적인 이름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메이든 헤어는 처녀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공작 고사리의 이름이다. 어쨌든 고전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 과학의 품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은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클리토리아, 포르니카타, 불바와 같은 저속한 이름으로 책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용히 해결되었고, 물론 모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집신고등은 공식적으로 크레피둘라 포르니카타라고 부른다. 여기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으니까요, 제가 다시 이제 맥락에 맞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용히 해결되었고, 자연과학이 더욱 전문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기도 했다. 특히 더 많은 분류체계가 도입되어 보강되었다. 속, 지너스, 종, 스피시스의 분류법은 린네보다 수백 년 전에 자연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목, 오더, 강, 클래스, 과, 패밀리는 모두 1750년대와 17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 필름은 1876년에 독일의 에른스트 헤켈에 의해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와 목은 서로 바꾸어서 쓰이기도 했다. 한동안 동물학자들의 과가 식물학자들의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게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계문, 강목, 과속, 종, 이 이제 등장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린네는 동물을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곤충류,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벌레들을 뜻하는 연형동물의 6부류로 나누었다. 가재와 새우를 모두 벌레로 분류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확실했다. 그래서 연체류와 갑각류 등의 다양한 분류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분류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영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42년에 스트릭란디안 규약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선언했지만
프랑스는 그런 선언이 영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프랑스 동물학회는 서로 상충되는 다른 규약을 발표해버렸다. 한편 미국 조류학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널리 쓰이고 있던 1766년판 자연의 체계 대신 1758년판을 근거로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9세기 동안에 미국의 새들은 유럽과는 다른 속으로 분류되었다. 국제동물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던 1902년부터 박물학자들은 점차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통일된 규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분류학은 과학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예술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터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모든 생물의 기본적인 체형을 구분하는 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서 문은 영어로는 필름입니다. 필름, PHYLUM. 조개와 달팽이를 비롯한 연체동물이나 곤충이나 갑각류에 속한 절지동물, 등뼈나 원시등뼈를 가진 모든 동물이 속한 척색동물과 같은 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의 분류는 매우 애매하다. 바다지렁이들을 뜻하는 악구동물, 해파리, 메두사, 말미잘, 산호를 비롯한 자포동물, 작은 음경지렁이라고 부르는 새애동물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예가 된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문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그 수가 대략 30개 정도로 주장하지만 일부는 20개 남짓하다고 하고, 에드워드 O. 윌슨은 생명의 다양성에서 놀랍게도 89개의 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수는 생물학계에서 쓰는 말로 통합파인가 아니면 세분파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문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실은 개, 그러니까 동물계와 식물계 두 개가 있고 바로 그 아래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방금 얘기했던 뭐 척추동물문, 그 다음에 파충류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곤충류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분류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분류가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종류가. 평범한 수준의 종에 대해서는 이견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식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벼목에 속하는 풀을 아이길로프스 인쿠르바, 아이길로프스 인쿠르바타, 아이길로프스 오바타 중에 어느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지구에 5천여 종의 풀이 있고 그 대부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종은 적어도 20차례 이상 발견되어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2번 이상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두 권으로 된 미국 초보 편람에서는,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 초본 편람에서는 200여 쪽에 걸쳐서 생물학계에서 고의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 이름들을 가리키는 동명종을 구분하려고 애를 썼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식물분류협회가 우선권과 중복의 문제를 중재하고 있다. 국제식물분류협회는 가끔씩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바위로 만들어진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늘꽃을 자우슈네리아 칼리포르니카가 아니라 에필로비움 카눔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비단풀과의 아글라오탐니온 테누이시뭄이 아니라 테누이시뭄이 아글라오탐니온 비소이데스와는 동종이지만 아글라오탐니온 수도비 소이데스와는 동종이 아니라고 밝혀준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원식물의 경우에는 가끔씩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1980년대 말에 흔히 볼 수 있는 국화 크리산테뭄을 같은 이름을 가진 속에서 빼내서 아주 단조롭고 잘 맞지 않는
덴드라테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다. 자긍심이 높았고 그수도 많았던 국화재배 전문가들은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현화식물위원회에 항의를 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양치류, 선태류, 진균류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들 위원회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서기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명명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모두 일반인들의 정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995년에 그 결정은 번복되고 말았다. 비슷한 판결 덕분에 피튜니아, 사철나무 그리고 널리 알려진 아마릴리스의 한 종이 그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제라늄에 속하는 여러 종들이 많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펠라르고니움 속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당시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찰스 엘리엇의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모든 생물의 경우에 그런 논란과 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종의 전체 수를 파악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에드워드 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자릿수마저도 알 수가 없다. 추정의 범위는 300만에서 2억 종에 이른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처럼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 중에서 97%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생물 100종 중에서 90종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과학적인 이름과 박물관에 소장된 몇 개의 표본 그리고 학술지에 남겨진 약간의 설명이 전부이다. 그는 생명의 다양성이란 책에서 식물, 곤충, 미생물, 조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생물 중에서 알려진 종은 140만 종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그것도 짐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종의 수가 조금 더 많은 150만에서 180만 정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종의 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조차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처지에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종의 수를 물어본 후에 그 숫자를 모두 합하면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두 결과가 비슷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진균류의 수가 7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절반가량이 더 많은 1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확인된 지렁이 수가 4,000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가 1만 2천종이라고 역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곤충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75만에서 95만 종에 이른다. 그 숫자들은 모두 알려진 종의 숫자들이라고 한다. 식물의 경우에는 24만 8천에서 26만 5천 종이 가장 일반적인 숫자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만 하더라도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발견된 꽃식물 수의 20배에 달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1960년대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대학에 콜린 그로브스가 250종이 조금 넘는 영장목의 종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같은 종이 한 차례 이상 보고되고 경우에 따라서 몇 차례나 중복되어서 보고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새로운 종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학계에 보고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로브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대상 동물들이 쉽게 구별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경우인데도 그랬다. 2만 종으로 추산되는 지의류나 5만 종으로 추산되는 연체동물이나 40만 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딱정벌레의 경우에 비슷한 일을 시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확실한 사실은 지구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는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추산을 하는 데에 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1980년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테리 어윈의 시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파나마에 있는 19그루의 열대 우림나무에 살충제를 뿌린 후에 땅에 떨어진 모든 곤충을 채집했다. 그는 이동성 곤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계절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모두 1200종의 딱정벌레를 채집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의 딱정벌레 분포와
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지구 전체에 약 3천만 종의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훗날 그것도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었다고 했다. 또 같거나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던 다른 연구자들은 1300만, 8000만 또는 1억 종의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무리 조심스럽게 추산을 하더라도 그런 추정값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깝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에는 대략 1만 명 정도의 분류학자가 활동하고 있다. 기록해야 할 생물종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한 종에 약 2,000달러의 비용과 상당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보고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만 5천 종에 불과하다. 2002년 가을에 케냐를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났던 나이로비의 케냐 국립박물관의 무척추 동물 과장이었던 벨기에 태생의 콘 메이슨은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가 아니라 분류학자의 위기라고 한탄했다. 그는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 전문 분류학자가 없다고 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 한 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류학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8년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류학자들이 정말 화석이라고 메이슨은 덧붙였다. 그 자신도 그 해 말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케냐에서 7년을 지낸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작년 네이처에 실렸던 영국의 생물학자 G.H. 고드프리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분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권위와 재원을 상실해버렸다. 그 결과 많은 생물종들이 단편적인 논문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류군과 이미 알려진 종과 분류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분류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종을 설명하는 데가 아니라 이미 분류된 것들을 가려내는 데 허비하고 있다. 고드프리에 따르면 많은 분류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19세기 분류학자들의 업적을 해석하는 데 보내고 있다. 그들의 불완전한 설명을 해석하고 완전한 상태가 아닌 표본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박물관들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고드프리는 특히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류학은 지금도 대부분 논문에 집착하고 있다. 2001년에 와이어드 잡지의 공동 창간자였던 케빈 켈리는 분류학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기 위한 전 생물재단을 설립했다. 그런 사업의 비용은 20억에서 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2002년 봄까지 재단은 120만 달러의 기금과 4명의 직원을 확보했을 뿐이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새로운 종을 찾아내는 속도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1억 종의 곤충을 모두 찾아내기까지는 1만 5천 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나머지 동물종을 찾아내려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적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찾아내야 할 동물종의 수만큼이나 많을 것이지만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생물은 매우 작아서 간과하기 쉽다. 이게 1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 한밤중에 기어나와서 피지방과 살비듬으로 향연을 벌이는 200만 마리의 작은 진드기가 침대 매트리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베개 속에도 4만 마리가 살고 있다. 그들에게 당신의 머리는 기름이 잔뜩 묻은 커다란 사탕 과자에 불과하다. 깨끗한 베갯닛을 사용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침대 진드기 크기의 생물에게는 아무리 조밀하게 짜인 섬유의 실마저도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처럼 보일 뿐이다. 영국의 의학곤충학센터의 존 마운더 박사의 측정에 따르면 평균 수명에 해당하는 6년 정도 사용한 베개의 무게의 10% 정도는 벗겨진 피부와 살이 있는 진드기와 죽은 진드기 그리고 진드기의 배설물이라고 한다. 베개 속의 진드기는 당신의 것이다. 여간의 베개는 어떤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들 진드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것은 1965년이었다.
만약 우리가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올 때까지도 침대 진드기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무 숲이나 걸어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을 움켜쥐면 그 속에는 10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10억이 아니고 100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는 100만 마리의 포동포동한 효모, 20만 마리의 머리카락처럼 생긴 곰팡이라고 부르는 작은 진균류, 아메바를 비롯한 1만 마리의 원생동물,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담균충, 편형동물, 회충을 비롯해서 미확인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미생물에 대한 가장 완벽한 편람인 버기세균학 편람에는 4,000종의 박테리아가 수록되어 있다. 1980년대에 노르웨이의 과학자 요스테인 코그 쇠이루와 비그디스 트르스빅이 베르겐에 있는 자신들의 실험실 근처의 해변 숲에서 임의로 1g의 흙을 채취해서 박테리아를 분석해 보았다. 두 사람은 그 흙 속에서 버기세균학 편람에 수록된 것보다도 더 많은 4,000에서 5,000종의 박테리아를 찾아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해변가에서 채취한 역시 1g의 흙 속에서 전혀 다른 박테리아 4,000에서 5,000종을 찾아냈다. 에드워드 오 윌슨의 관찰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두 곳에서 퍼온 두 주먹의 흙 속에 9,000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이 발견될 것인가? 어쩌면 그 수가 4억 종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두 번째, 적절한 곳을 찾아보지 않았다. 윌슨은 생명의 다양성이란 책에서 10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보르네오 밀림에서 며칠을 돌아다닌 식물학자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천여 종의 꽃식물을 찾아낸 이야기를 소개했다. 식물은 찾아내기 어렵지 않다. 그저 아무도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다. 케냐 국립박물관의 코원 메이스는 케냐에서는 산꼭대기 술이라고 부르는 운무림에서 특별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30분 만에 4종의 새로운 노래기를 찾아냈고 그 중에 3종은 새로운 속에 속했다. 또한 한 종의 새로운 나무도 발견했다. 그는 아주 큰 나무였다면서 몸집이 큰 짝과 춤을 추듯이 팔을 벌려 보았다. 고원의 정상에 있는 운무림 중에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곳도 있다. 그는 그런 지역은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연구된 적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열대 우림의 면적은 지표면의 약 6%에 불과하지만 동물의 절반 이상과 꽃식물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생물 중에 대부분이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꽃식물 중에서 적어도 99%는 약효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화합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4분의 1은 40여 종의 식물에서 유래되었고 나머지 16%는 동물이나 미생물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화학자들은 조합화학이라는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한꺼번에 4만 종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지만 임의로 합성된 물질들의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 그러나 천연물질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처럼 35억 년의 진화를 통한 가장 훌륭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거친 것들이다. 그러나 미확인 생물을 찾으려면 반드시 외딴 곳이나 먼 곳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리처드 포티는 생명, 자의적 자서전이란 책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소변을 보았던
시골의 선술집 벽에서 고대의 박테리아를 찾아낸 이야기를 소개했다. 물론 그런 발견에는 상당한 행운과 노력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세 번째, 전문가가 부족하다.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살펴보고 기록을 해야 할 대상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수를 훨씬 넘어선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담륜충이라는 생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미생물은 거의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게 뭉친 후에 대사 과정을 중단한 채로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상태에서는 끓는 물에 넣거나 또는 원자들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절대온도 0에 가깝도록 냉각을 시키더라도 그런 고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적당한 환경이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500여 종이 확인되었다. 360종이란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몇 종이나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담륜충에 대해서 알려진 거의 모든 것은 여가 시간에 이 생물에 대해서 연구했던 아마추어 분류학자 데이비드 브라이스라는 영국의 사무직원 덕분이었다. 담륜충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지만 전 세계의 담륜충 전문가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에 불과하다. 중요하면서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진균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진균류에는 어느 곳에서나 버섯, 곰팡이, 버짐, 효모, 말불버섯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고 그 양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보통 4,000제곱미터 정도의 풀밭에는 1,100kg의 진균류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진균류는 하찮은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균류가 없으면 감자 잎마름병, 느릅나무 마름병, 완선 또는 무좀은 없어지겠지만 요구르트나 맥주, 치즈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 여기서 완선이란 말은요, 사타구니 과려음증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합쳐서 약 7만 종의 진균류가 확인되었지만 그 수가 180만 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균류 전문가들이 치즈나 요구르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종사하는 균류학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찾아내야 할 진균류의 종수가 균류학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확실하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세계는 정말 넓다. 우리는 손쉬운 비행기 여행과 통신수단 때문에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연구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땅 위에서 보면 세계는 정말 넓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넓다. 자이르의 우림 속에는 기린과 가장 가까운 종인 오카피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는 3만 마리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20세기 이전에는 그런 동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짐작하지 못했다. 뉴질랜드에 사는 몸집이 크고 날지 못하는 타카히라는 새는 200년 동안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우스 섬의 오지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1995년에 티벳의 외땅 계곡에서 폭소를 만나 조난을 당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과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에서나 보았던 리워체라는 말을 찾아냈다. 그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더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 1995년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유명한 민속 생물학자는 키가 기린만큼 큰 나무늘보의 일종인 메가테리움이 아마존 유역의 요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서 메가테리움은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다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나무늘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메가가 일단 크다라니까 그 이름이 메가라는 걸 통해서 큰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속 생물학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무늘보에 대한 더 이상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밀림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요원한 일이다. 수천 명의 탐사단을 조직해서 세계 가장 외딴 곳까지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생명의 놀라운 생산력은 신비할 정도이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모든 생물을 찾아내려면 모든 바위를 뒤집어 보아야 하고 숲속에 흩어진 모든 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상상을 넘어서는 모래와 먼지도 조사해 보아야 하며 모든 조림 지역을 기어 올라가 보아야 하고 바다를 살펴보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생태계를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다. 1980년대에는 아마추어 동물 탐험가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던 루마니아의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33종의 곤충과 거미, 진해, 이와 같은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다. 모두가 눈이 멀고 색깔이 없고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런 생물들은 물 웅덩이 표면에 있던 찌꺼기들을 먹고 살았다. 그런 찌꺼기는 온천에 들어있는 황화수소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만스럽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화가 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행성에 살고 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현대과학의 여러 분야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헨리 에드워드 크램프턴이라는 영웅이 1906년부터 1956년에 사망할 때까지 50년 동안 말없이 파르툴라라는 폴리네시아의 육상 달팽이를 연구했던 생활을 소개해 주었다. 크램프턴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파르툴라의 나선 모양의 크기를 소수점 8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결과를 정성스럽게 표로 만들었다. 크램프턴의 표에서 한 줄의 숫자를 완성하려면 몇 주에 걸쳐서 측정하고 계산해야만 했다. 1960년대와 1950년대에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진 엘프레드 C. 킨제이는 그렇게 헌신적이진 않았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킨제이는 성에 흥미를 가지기 전에는 완고한 곤충학자였다. 킨제이는 2년에 걸친 탐사에서 4,000km를 걸어다니면서 30만 종의 말벌을 채취했다. 그 기간에 벌에 쏘인 횟수가 얼마나 많았을까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난해한 과학 분야가 어떻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수수께끼였다. 따개비나 태평양 달팽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리처드 포티에게 생물학계에서 어느 학자의 후계자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는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를 경기에 불러내는 것과는 다른 경우랍니다. 어느 전문가가 은퇴를 하거나 또는 불행하게 사망하게 되면 그 작업은 중단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오래 중단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종의 식물을 40년 동안 끈질게 연구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로군요. 소득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모양이었다. 네, 우리가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은 존재의 풍요로움이라는 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24장 세포들에 관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